이번 시간에는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참여와 실전에 대한 접근법, 그리고 사례, 또 앞으로 우리가 시도해야 할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굉장히 큰 양동이에 쓰레기들이 지금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쓰레기를 나르느라고 분주한 모습인데요. 그 위쪽을 보면 옆에 리사이클 활동이라고 적혀 있지요. 아마 시민들이 쓰레기를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분리수거를 해서 리사이클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 쓰레기들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살펴보니 제일 위에 보니까 수도꼭지가 3개가 있어요. 이 수도꼭지들에서 지금 쓰레기들이 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랫부분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하나하나의 실천이 아니라 어디에 수도꼭지가 있는지, 그 수도꼭지를 어떻게 잠그는지, 그것에 대한 시민 실천 방법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2030년도까지 굉장히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1.5도씨라는 온도 상승을 저희가 막아야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저희가 실제로 CO2 배출을 2010년 대비 45%를 줄여야 되는 목표가 지금 저희한테 있는데요. 부분적인 실천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참여, 사회 시스템적인 변환과 전환이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환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전면적인 전환입니다. 우리가 변화란 얘기를 많이 하죠. 변화와 전환의 차이는 변화는 시스템이나 그 근본적인 뼈대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주변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전환은 그 시스템 전체를, 사회 전반을 바꾸는 것을 전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비가역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변화가 자꾸 누적이 되다 보면 어느 단계를 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2개의 그 굴곡선이 있는데요. 한 굴곡선을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이 점은 다시 그 전의 지점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성이라고 해서 전환의 2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특징은 바로 시급성입니다. 기후위기에 있어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30년이라고 하면 저에게 불과 1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급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이런 과제들은 바로 전환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이고, 이번 시간의 포인트는 이런 전환의 실천 사례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의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주체 부분인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집 앞에서 쓰레기 줍기나 강변에서 이렇게 위해식물 제거 활동 같은 거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참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역할로 보자고 한다면 일상적인 실천에서 넘어서 정책 제안자로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바뀌어야 합니다. 또 전략 부분에서 보자면 부분적 실천에서 변화의 사례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조직을 보자면 주민뿐만 아니라 전문가, 그리고 지역 자치구의 행정, 거버넌스가 함께 구축이 돼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왜 해결되지 못하는지 등을 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에 관련된 정책을 비롯해서 국내외 해당 문제에 대한 시민활동 사례를 수집해 봐야 합니다. 다른 여러 곳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방법을 비로소 모색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해결 방안이 어느 정도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모색을 했다고 한다면, 다음으로는 활동을 통해 얻고 싶은 지역사회 변화를 그려보고 정량적, 정성적 목표 수치를 구체화하는 목표 설정 단계가 있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우리가 어떤 자원이 있는지를 또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 자원에는 인적 자원도 있고 재정적 자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자원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요. 이런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을 비로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활동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실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멈추고 반드시 점검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활동을 계속 개선시켜 나가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함께하는 자원순환 실천 사례를 여러분들께 함께 보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분리배출 여러분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만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분리배출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쓰레기 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면죄부를 얻고 있다, 심리적 면죄부를 얻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분리배출의 문제는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는 수준의 분리배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자료를 보면 실제로 87%가 분리배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재사용률은 40%가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이 될 수 있게끔 순수하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깨끗하게 자원으로 가는 비중이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중국이 한참 경제 성장을 할 때는 자원이 너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쓰레기를 수입을 해갔죠. 그리고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수입을 해갔는데 지금 그게 모두 중단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약간 우리나라 방심을 하고 소각시설을 미처 마련을 하지 못하고 매립할 곳도 많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엄청 쌓이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지금 해결하는 두 가지 방안은 결국에는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의 사회를 저희가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제로 웨이스트로 가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3R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5R까지 지금 진화를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 리사이클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재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리유즈는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는 것이고 리듀스는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퓨즈는 거절하는 것이고 로트가 새로 생겼어요. 썩히자. 내가 가진 쓰레기를 썩히자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 여러분들 많이 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절하기는 여러분들 일회용 포장지 같은 거 요즘 많이 안 쓰고 에코백을 들고 다니시는데 미처 못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요즘 상점들에서도 많이 안 주세요. 그런데 무심코 주시는 부분도 계신데 일단 필요 없어요 라고 무조건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화장품 사시면 항상 샘플이 엄청 많이 딸려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서랍에 여러 번 굉장히 많이 쌓여있죠. 곧 쓰레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길거리 굉장히 전단지 많이 나눠주죠. 근데 이런 것도 저희 손에 1초 만에 또 쓰레기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전단지도 웬만하면 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고 계신데 반드시 주문하실 때는 빨대, 젓가락 이런 부분들을 필요 없는 부분은 꼭 얘기를 하셔서 쓰레기를 줄이셔야 하고요. 고지서, 영수증 부분도 미리 얘기를 하셔서 전자메일로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 어떤 조사에 의하면 우리 시장의 경제를 일으키는 소비를 우리가 살펴보면 필요에 의한 시장보다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소비가 일어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소비하게 될까요? 바로 계획된 노후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 2년 되면은 핸드폰이 고장나거나 어떤 전자부품들이 고장나는 경우가 많죠. 굉장히 멀쩡한데 그건 뭐냐면 가설이기도 하지만 실제 입증된 사례이기도 해요. 물품들이 순환되기 위해서 시장에 다시 돌기 위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노후화가 일어나게끔 세팅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 노후화가 있는데요. 유행이 돌고 돈다고 하죠. 우리 옷이나 가방 굉장히 멀쩡한데 새로운 유행이 돌아서 좀 옛날 것 같고 이러면 또 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줄이기 전에 내가 무엇을 소비할 때 왜 소비하게 되는지를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시면 불필요한 소비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앞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역사를 보면 굉장히 짧아요. 생수는 1995년부터 사용하게 되었고 햇반은 1996년부터 물티슈는 2002년부터 사용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불과 10년 전, 15년 전 얘기인데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들을 하나씩 없애는 걸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히 불편함 없이 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쓰레기통도 굉장히 가벼워진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 패스트 패션, 저희가 스파 브랜드라고 하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2주 이내에 생산돼서 유통이 됩니다. 또 고가의 명품 브랜드들을 모방하는 면이 있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유통되기 때문에 잠깐 등장했다 빨리 사라지는데요. 패션의 1인자가 되는 것보다는 지구를 지키는 에코, 패션을 오히려 추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사례를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원순환사회연대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20년 동안 일회용컵 줄이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회용품이 1990년대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게 패스트푸드점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는 일회용 쓰레기가 특히 일회용 컵이 굉장히 많이
버려지고 있다. 이것이 아깝고 쓰레기로 많이 발생하고 있구나라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제안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리아와 또 일회용품 안 쓰는 패스트푸드점 계약을 하기 시작했고 이런 운동이 이렇게 늘어나서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 전문점하고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또 환경부를 통해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용기를 저희가 시켰을 경우에 50원에서 100원 정도의 부담금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부담금을 통해서 20에서 50% 정도의 일회용품 컵이 사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이 보증금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갑자기 또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원순환연대는 계속 환경부와 여러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계속 그 캠페인을 하면서 다시 또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다시 갱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쭉 이어오고 있는데 이런 한 개의 시민단체가 이렇게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고요. 이것은 마을을 중심으로 일어난 여러분들이 실제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사례인데요. 알맹상점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마포에 위치해 있고요. 원래는 망원시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망원시장에서 우리가 그 일회용 플라스틱을 많이 쓰지 않기 위해서 일부 시민들께서 재래용 우리 많이 쓰던 바구니들 있죠. 그것들을 나눠주게 되고 이런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알맹상점이라는 리필 스테이션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몇 가지 제품들, 화장품을 비롯해서 소분해서 팔고 있고요. 다 쓴 유리병과 병뚜껑도 받아서 이것들을 재활용하는데 하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단체와 학생들이 방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작아서 여기가 과연 수익이 날까 싶었는데 지금 굉장히 수익이 안정적으로 많이 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단순히 그 상품의 유통뿐만 아니라 이런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울리는 교육의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성남 자원순환가게 시흥이 아리 100이라는 곳도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성남에 있는 한 환경단체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탄소 배출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성남시 굉장히 더운 곳인데 그러려면 에너지를 좀 덜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남시는 어디에서 탄소가 많이 나오지? 라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쓰레기 소각할 때 나오는 탄소가 무려 60%나 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깨끗하게 재활용된 제품을 자원순환 가게에 가져다 주면 주민들이 가져다 주면 이걸 지역화폐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1년간 232가구가 참여를 해서 2만 킬로그램의 쓰레기를 자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쓰레기가 모아졌고 538만 원이 보상금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성남시 탄소 배출 문제도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좋은 사례로 발전이 되면서 성남시에는 이 성남 자원순환 가게를 굉장히 일반 정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은평구의 모아모아 사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재활용품이라고 저희가 분리수거를 하면 거의 20% 30%도 안 되는 그 재활용률인데요. 모아모아에서는 재활용품 선별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 하에 정해진 일시에 재활용품 8가지를 배출하게 되는데요. 그 장소마다 자원순환 도우미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소마다 자원관리사라고 해서 350명이 활동을 하는데요. 깨끗하게 바로 재활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주민이 이걸 가져오면 이분들이 검토를 해서 받아주고 만약에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거나 이런 물건이 오면 받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서 가져와야 되는지 일일이 또 설명해 주시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반 재활용 쓰레기의 그 재활용률이 처음에 20% 30%밖에 안 됐었는데 현재 90%까지 올라가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카페라테 클럽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지금 어떤 한 시민에 의해서 지금 진행된 사례인데요. 우유팩이 그동안 종인 줄 알고 버렸는데 분리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우유팩은 따로 배출을 해야지만이 제대로 재활용으로 활용된다는 걸 알고 크게 충격을 먹고 우유팩도 재활용이 된다는 거를 캠페인을 하고 싶은데 누구랑 협업을 할까 싶어서 이분 생각을 해본 게 커피에서 라떼를 많이 파니까 커피점들과 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역의 커피점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약 1년여 동안에 11,500개의 우유팩이 모이게 되고 이것을 휴지로 바꾼 것들을 복지시설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굉장히
여러 자치구에 소개가 되면서 지금 지역마다 이것을 따라 하겠다라고 지금 많이 배우러 오고 그런 중인데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렸던 이런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작은 사례들인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큰 효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내가 혼자 열심히 하는 것보다 소문을 내서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지역의 사례로 만든다고 한다면 한 명의 노력이 10,000명, 20,000명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거든요. 네, 다음 사례로는 지금 현재 굉장히 핫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청주 재활용센터에서 쓰레기 줄이기 100일간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100가구 시민실험단을 모집을 이미 했고요. 100일간 리빙랩 도전 프로젝트인데 이 실험에 참여한 가구들에게 패키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자원순환 분리수거 함도 있고요. 저울도 있지요. 저울이 왜 있냐? 내가 쓰고 있는 쓰레기들을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중량을 달아서 내가 노력을 하니까 얼마간 줄더라 이거를 체크할 수 있게 일부러 저울까지 드렸습니다. 재활용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잘 알아야 되니까 책도 관련 도서도 저 증정을 해드렸고요. 임명장도 드렸어요, 무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블로그에 굉장히 많은 사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정책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정책도 많아요. 사실 좋은 정책이. 근데 이런 것들을 공부를 안 하시고 그냥 하시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치구에는 어떤 환경 정책이 있나 미리 좀 알아보시고 또 관련 과도 방문을 하셔서 좀 물어보시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활동을 계획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데요. 빈병 보증금 제도 아까 말씀드렸죠. 있고요. 우유팩 보증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탁 트인 나눔 상자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알려드렸더니 열심히 지금 활용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시민이 기업을 변화시킨다라는 부분인데 여러분 요즘에 이거 굉장히 핫해요. 몇 번 방송에 탔는데 스팸 뚜껑 반납하게 되면서 스팸 뚜껑 노란색 뚜껑 아시죠? 이게 실제로 사라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처음에는 물건 보호를 위해서 스팸 뚜껑을 만들었다 했는데 이제 실험을 했어요. 이거 아무렇지도 않고 다른 단위에는 뚜껑도 없는데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그럼 추석 선물 세트에 이번에 빠졌어요. 그 뚜껑이. 근데 이제 반응이 좋아서 내년부터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운동이 또 확산이 돼서 빨대도 쓸 수 있는 선택권을 달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 일반 시민들이 이거를 막 모아서 기업에 막 보내요. 그냥 얘기하면 안 들으니까 기업에 직접 보냅니다.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랬더니 여기도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여러 환경단체에서 플라스틱 어택이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해외에서도 여러 번 있었던 사례인데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들이 여러분 이제 이마트나 이런 대형 마트에서 이제 구매를 할 때 이루어지는데 구매를 한 다음에 불필요한 포장재를 다 버립니다. 다 모아가서 이거를 산더미처럼 쌓은 다음에 기업들한테 이제 항의하는 거죠. 이런 거 우리는 살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 불필요한 물건 왜 구매하게 만드느냐. 쓰레기 없애달라. 이렇게 이제 시위를 하고 성명서도 발표하게 됩니다. 사회 전체가 변하려면 누구의 참여가 굉장히 필요하냐면 정치권, 기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수도꼭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정책과 기업의 공장들이죠. 그래서 내가 백날 하는 것보다 기업을 한 번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지금부터는 자연의원 연구소가 실제 했던 자원봉사 활동 사례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학생들이에요. 중고등학생들인데요. 저희가 여기 이쪽에 있는 알맹상점을 방문을 하고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한 강의를 살짝 한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슈퍼를 들리게 했어요. 돈을 쥐어주고. 너희들이 사고 싶은 거 다 사. 다 사는데 살 때 기준은 과대포장된 것 같은 물건을 사라. 그리고 가져와서 이게 왜 과대포장인지 증명을 해라. 어떻게 하면 이 과대포장이 개선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내봐라. 해서 아이들이 신나게 가서 먹고 싶은 것도 사고 해가지고 적습니다. 적어서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이래서 과대포장이야. 이거는 이렇게 바꾸면 포장을 줄일 수 있어 라고 아이들이 깨알같이 썼어요. 쓰고 이 업체들한테 이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크게 땡땡 하고 이제 업체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산뜻한 의견을 많이 냈어요. 어떤 그 케첩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비닐 포장지가 하나 더 쓰여 있는데 이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그 케첩 회사 이름을 쭉 대면서 여기에는 이 비닐 포장이 없다는 거예요. 비닐 포장 왜 필요하냐? 차라리 스티커 하나만 붙여라. 이런 의견을 낸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환경 자원봉사 활동 해본 적 있니? 그랬더니 없다고. 너무 신선해서 이런 거라면 얼마든지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했던 자원봉사 활동 중에 한강 플라스틱 프리 플로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플로깅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쓰레기 그냥 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되고 재미도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플로깅이라는 게 도입이 돼서 많이들 하고 계신데 저희 근처에 이제 한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을 저희가 이제 플로깅을 하러 갔더니 너무 깨끗해요. 죽을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많이 지금 뭐 그 공공 쪽에서도 많이 와서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작은 쓰레기는 죽지 않는다. 큰 쓰레기 위주로 죽고 담배꽁초 이런 것들은 죽기가 힘들고 많이 주워도 이게 양이 안 차요. 언뜻 보면 되게 깨끗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점을 작은 쓰레기 줍기로 맞추고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이런 작은 쓰레기가 주어지지 않아서 바람이나 비가 오면 하수구를 막게 하고 바다로 들어왔을 때 치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들이 작은 것들을 모아서 너무 작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디에 담았냐면 종이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코스를 마련해서 게임도 하고 그다음에 한강에 다양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관찰할 수 있게끔 저희 자연해본 연구소에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자연 빙고라고 있는데 그거를 한강 빙고로 바꿔서 아이들이 중간중간 코스에 그런 것도 해볼 수 있는 장치를 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활동을 공유하고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참여 학생들의 후기가 굉장히 보람찼다. 배우는 것도 많고 담배꽁초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뭐 이런 후기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강의는 모두 마쳤는데요. 2021년 강남구에서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의 화이팅을 바라겠습니다.